군기시 앞에서 사람들이 한 여인의 시신 위로 돌을 던져 올린 것이 어느새 산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인연이 드디어 목이 잘렸구나. 2년 밑으로 나라 살림이 죄다 처박혔으니 침을 뱉고 욕설을 퍼붓습니다. 그날 함께 목이 베인 여인이 셋이었는데 사람들의 돌과 침은 유독 이 한 여인에게로만 쏟아졌습니다. 이 여인, 바로 하루 전까지만 해도 임금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이 여인, 이 일을 당하기 전에 도망갈 기회가 있었음에도 기이하게 도망가기보다 스스로 남아 죄를 받는 쪽을 택했다고 하지요. 왜였을까요? 이 여인은 노비로 태어났습니다. 혼인과 헤어짐을 여러 번 거듭했고 20을 훌쩍 넘긴 나이에 기생이 되었다가 끝내 임금의 마음을 훔쳤다고 합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여인의 행적에는 말이 되지 않는 것이 여럿 보입니다. 빼어난 미색도 아니요, 나이도 적지 않았는데 임금의 총애를 받는 것을 넘어 그를 손에 틀어쥐어 버렸죠. 한 사람의 여자로서 말입니다. 이것이 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 여인, 장녹수. 이미 영화나 드라마로 알려진 이야기를 다시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여자의 삶이 어떻게 이러할 수 있었는지, 그 까닭과 과정, 그리고 그 삶 전체를 꿰뚫는 하나의 궤적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자, 이제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감상평 부탁드릴게요. 이 여인이 돌 무더기에 묻히기 얼마 전 권세가 하늘을 찌르던 무렵의 일입니다. 연회가 한창이었어요. 술장이 돌고 풍악이 흐르는데 그 가운데 한 여자가 임금의 곁에 비스듬히 앉아 있었습니다. 전하, 또 그런 낯빛을 하고 계십니까? 여인의 목소리가 좌중을 갈랐습니다. 임금을 두고 하는 말이라기엔 너무 거침이 없었지요. 떼쓰는 어린 것도 이보다 낫겠습니다. 이 말에 둘러앉은 신하들은 술잔을 내려놓는 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호흡마저 멈추는 듯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임금이 어떤 사람인지 그 자리에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신하의 목을 파리 잡듯 베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말 한마디에 일가족을 도륙하고 조정을 피로 물들인 폭군이었죠. 천하가 그 앞에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그런 임금을 두고 한낱 계집이 어린아이 나무라듯 면박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금은 내 인연 또 앙탈이로구나. 화를 내기는커녕 헤헤거리며 웃지 뭡니까? 이 여자가 누구이기에, 무엇을 가졌기에 저 무서운 사내가 제 손바닥 위에서 노는 어린 것처럼 굴까요? 이 무렵 임금의 곁에는 채용사라는 자들이 전국 방방곡곡을 뒤져 끌어모은 미인이 수천 명씩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흥청이니 운평이니 하여 임금이 손가락만 까딱하면 그 가운데 누구든 고를 수 있었지요. 조선 천지의 어여쁜 여자를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필 그 수천 미인을 다 제쳐두고 임금이 끼고 도는 것은 천한 신분으로 자라온 이 여자였습니다. 나이는 30을 넘겼고 얼굴은 중간치도 넘지 못한다고 실록이 적었을 만큼 미색이 빼어난 것도 아니었죠. 얼굴도 젊음도 아니라면 이 여자는 대체 무엇으로 한 나라의 임금을 손에 넣었을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이 여자가 임금의 곁에 서기 한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천하를 손에 쥐기는커녕 제 한 몸조차 제 것이 아니던 시절로 말입니다. 때는 그 여자가 아직 이름조차 변변히 불리지 못하던 어느 날, 한 저작거리에서 값이 흥정되고 있었습니다.
2년은 얼마요? 한 사내가 여자의 턱을 거칠게 들어올려 얼굴을 살피고 입술을 벌려 이를 들여다보고 손목을 잡아 굵기를 가늠했습니다. 마치 장에 나온 짐승을 고르듯 했지요. 노래를 꽤나 잘한다 하니 그 값은 쳐야지. 허나 생긴 것이 별로이니 좀 깎읍시다. 여자를 앞에 두고 여자가 없는 사람인 양 값이 오가더니 흥정이 끝나자 여자는 이 손에서 저 손으로 넘겨졌습니다. 끌려가는 여자는 고개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도 아닌데다 턱을 잡혔던 자리가 화끈거려도 소리 한 번 내지 않는 것이 몸에 밴 여자였으니까요. 이 여자의 이름은 녹수였습니다. 아비는 장안필이라 하여 한때 현령까지 지낸 양반이었으나 녹수를 낳은 어미가 천출의 기생 출신 첩이었어요. 어미가 천기니 자식 또한 종이 될 수밖에요. 일천즉천이라 양반의 핏줄이 무슨 소용이었겠습니까? 녹수는 그렇게 종으로 태어났습니다. 집이 가난하여 몸을 팔았습니다. 한 번은 팔려간 집에서 늙은 주인의 종노릇을 하다 내쳐지고 다음 집으로 넘겨졌다가 거기서도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집, 세 번째 집을 돌았지요. 가는 곳마다 주인이 바뀌고 이름을 부르는 입이 바뀌었으나 한 가지만은 늘 같았습니다. 그녀가 그 집으로 갈지 말지를 정하는 것은 언제나 녹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시집을 갔으나 그것도 그녀가 고른 혼인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데려가겠다 하면 보내지고 실증이 나면 돌려보내지기를 거듭하다 어느 종의 아내가 되어 아들 하나를 낳았다고 하지요. 종의 아내가 낳은 자식이니 그 아이 역시 태어나면서부터 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긴 세월 동안 녹수의 몸도 이름도 한 번을 제 것이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사들이고 데려가고 내치는 것은 언제나 남의 손이었고 그녀는 단 한 번도 선택하는 쪽에 서보지 못한 채 평생 남의 선택만을 기다리며 살았지요. 그런 그녀에게도 한 가지 가진 것이 있었으니 바로 노래와 춤이었습니다. 실록의 전하기로 입술을 거의 움직이지 않는데도 맑은 소리가 흘러나왔다고 하지요. 그 소리가 참 묘했습니다. 모진 주인도 술에 취해 손찌검을 하던 사내도 녹수가 노래를 시작하면 어느새 입을 다물었지요. 종이라 하여 함부로 부리고 천대하던 자들이 그 소리 앞에서만은 잠시 사람 대접 비슷한 것을 했으니까요. 매를 피하고 모멸을 견디는 그 험한 세월에 노래 한 가락이 매보다 먼저 그녀를 지켜주는 유일한 방패였습니다. 다시 어딘가로 팔려가던 날이었을 겁니다. 낯선 마당에 부려진 녹수가 낮게 혼잣말을 했어요. 이제부터는 무엇이든 내가 선택을 하고 싶다. 울부짖은 것도 다짐을 외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를 한 번 물고 담담하게 뱉은 말이었지요. 평생 남의 선택과 처분만을 기다리던 여자가 처음으로 고르는 쪽에 서보고 싶다고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기생이란 본디 골라지기를 기다리는 자리입니다. 누군가의 부름을 기다리고 누군가의 선택을 받아야 사는 자리지요. 녹수는 그 자리를 뒤집어 보고 싶었습니다. 선택받는 자가 아니라 선택하는 자가 되고 싶다고. 그런데 그 다짐이 많은 것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그녀의 노랫소리가 조선에서 가장 위험한 사내의 귀에 가 닿으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제한대군의 집에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제한대군은 예종 임금의 아들로 풍류를 알고 사람 불러 노는 것을 좋아하던 왕가의 종친이었지요. 그 집 잔치에 어린 기생들이 줄지어 불려왔는데
다들 곱고 애뜬 얼굴이었습니다. 그 틈에 녹수가 있었어요. 나이는 가장 많고 얼굴은 가장 수수하니 녹수는 자연히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기생이란 본디 골라지기를 기다리는 자리이기에 어린 것들은 저마다 잘 보이려 애를 썼습니다. 손님의 눈에 들어야 술 한 잔이라도 더 따르고 그래야 그날의 값을 하니까요. 그런데 녹수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누가 보든 말든 제 차례가 오면 노래를 부르고 아니면 잠자코 있을 뿐이었죠. 그날 그 잔치에 한 사내가 신분을 감추고 섞여 있었습니다. 임금이었습니다. 연산군. 그 폭군이 암행으로 종친의 집 잔치에 흘러든 것입니다. 어린 기생들이 차림새를 보고 그가 예사 손님이 아님을 눈치채고 다투어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웃음을 흘리고 소매자락을 스치며 아양을 떨었지요. 사방에서 꽃 같은 얼굴들이 그를 향해 피어났습니다. 그런데 임금의 눈은 엉뚱한 데로 갔습니다. 저 구석. 누구의 눈길도 끌려하지 않고 그저 제 노래에만 빠져있는 여자 하나. 다들 자기를 봐달라고 갖은 아양을 떨며 그를 바라보는데 그 여자만은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임금이 그 여자에게로 다가갔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녹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사 손님의 눈빛이 아니었기에 이 사내가 누구인지 어렴풋이 짐작이 갔지요. 그런데 짐작이 갔기에 더더욱 녹수는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다른 기생들처럼 굽실거려 봐야 수많은 얼굴 중 하나로 잊힐 뿐 차라리 목을 걸고라도 다르게 굴어야 저 사내의 기억에 내가 박힌다. 그것은 어쩌면 목숨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이름은 알아. 무엇 하시렵니까? 녹수가 말했습니다. 곧 잊으실 터인데요. 좌중이 서늘해졌습니다. 임금 앞에서 저런 말을 하다니 곁에 기생들이 숨을 죽였지요. 그러나 임금은 화를 내기는커녕 그 여자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평생 사람들이 제 앞에서 굽실거리는 것만 보아온 사내였습니다. 무서워 떨거나 잘 보이려 아양을 떨거나 둘 중 하나였지요. 그런데 이 여자는 둘 다 아니었습니다. 굽히지 않은 채 눈을 똑바로 뜨고 정면으로 바라보니 외려 임금이 당황하는 기색이었어요. 그날 밤 임금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 잠 못 이룬 밤이 채 가시기도 전에 임금은 녹수를 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이후부터 세상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광경이 벌어집니다. 천하를 떨게 하던 폭군이 한 여자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어간 것입니다. 녹수는 임금을 임금처럼 대하지 않고 그저 어린아이 다루듯 했습니다. 고집을 부리면 나무라고, 억지를 부리면 면박을 주었지요. 다른 신하 같았으면 그 자리에서 목이 달아날 말들을 녹수는 예사로 했는데 임금은 화를 내기는커녕 도리어 그 나무람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녹수는 나이 30을 넘겼는데 얼굴은 16 처녀 같았다고 합니다. 동안이었던 것이지요. 어린 얼굴에 어미의 손길. 이 둘이 합쳐지자 임금에게 녹수는 여인이 아니라 어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녹수가 임금에게 내준 어미의 자리는 정갈하고 점잖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녹수가 어떤 여자였습니까? 어린 나이에 팔려다니고 수차례 시집을 가고 내처지고 기방에서 사내들의 속을 들여다보며 다를 대로 다른 여자였습니다. 사내가 무엇에 약한지, 어디를 건드리면 무너지는지 녹수는 그 눈빛 한 번에 읽어내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런 녹수가 임금을 첫눈에 꿰뚫었습니다. 이 사내는 우러러받드는 정실의 품이 아니라 살을 부비며 어리광을 받아줄 은밀한 품을 굶주리고 있다는 것을. 천하를 가졌으나 그 한 가지만은 아무도 감히 내주지 못한 것을. 누구도 임금을 어린아이 다루듯 품에 끼고 어를 엄두를 내지 못했으니까요. 녹수는 바로 그 자리를 파고들었어요. 임금을 나무라고 흘기고 종아리를 거드라 으르면서도 그 모든 것이 응석을 받아주는 어미의 손길이었습니다. 달고 다른 그 끼가 임금이 평생 굶주려온 단 하나의 자리에 정확히 들어맞았던 것이죠. 생각해보면 이 사내의 어미 자리는 비어 있으면서도 차 있는 묘한 자리였습니다. 연산군의 친어미는 패비 윤씨였습니다. 임금이 아주 어릴 적에 쫓겨나 사약을 받고 죽었는데 더 시린 것은 임금이 한참 동안 그 사실조차 모른 채 곁에 계모를 친어미인 줄로만 알고 자랐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어미라 부를 사람은 있었으되 친어미가 품어주는 그 살가운 정만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가짜 어미 곁에서 진짜 어미를 굶주린 아이. 곁이 채워질수록 도리어 더 허기지는 빈자리를 이 사내는 평생 가슴에 안고 임금이 되었습니다. 전하기로는 바로 그 허기가 이 사내를 그토록 비뚤어지게 만들었다고도 했어요. 그런 사내 앞에 사대부와 신하들은 늘 굽신거리기만 했습니다. 비위를 맞추고 입에 발린 말을 하고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자들. 임금은 그 가짜 웃음에 신물이 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녹수만은 달랐습니다. 임금을 꾸짖고 종아리를 거드라 으름장을 놓는 이 여자만은 가짜가 아닌 사람 같았던 것 같아요. 하루는 임금이 크게 노하여 바른 말을 올린 신하를 당장 잡아들이라 펄펄 뛰었습니다. 얼굴이 시뻘개지고 고함이 궁궐을 쩌렁쩌렁 울리니 곁에 있던 황관과 궁녀들은 사색이 되어 바닥에 엎드렸지요. 또 한 사람의 목이 달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녹수가 끼어들었습니다. 다른 신하 같았으면 함께 죽을 짓이었지요. 그런데 녹수는 임금을 말리지도 달래지도 않고 도리어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또 시작이십니다, 전하. 임금이 멈칫했습니다. 그깟 말 한마디에 펄펄 뛰시는 꼴이라니. 떼쓰는 어린 것도 이보단 낫겠습니다. 자, 이리 와 앉으세요. 어디 우리 주상 전하, 무에 그리 분하신지 드러나 봅시다. 좌중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씩씩거리던 임금이 슬그머니 분을 풀고 녹수의 곁에 와 앉았습니다. 마치 떼쓰다 어미에게 붙들린 아이처럼. 잡아들이라던 그 신하의 일은 그렇게 흐지부지 없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어허, 또 떼를 쓰십니까? 녹수가 임금을 흘겼습니다. 이러시면 종아리를 거두셔야겠습니다. 천하의 폭군이 배시시 웃으며 고개를 숙입니다. 내 잘못하였소. 그럼 어찌하면 되겠소?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록과 야사에 드문드문 흩어져 전해지는 상황들이죠. 그러나 이런 말이 전해온다는 것 자체가 그 둘 사이가 어떠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겠죠. 임금은 녹수에게 풍계를 내렸습니다. 종사풍 수권, 후궁의 첩지였죠. 종으로 태어난 여자가 궁인 생활도 해보지 않고 기생으로 살다가 궐에 들어와서 곧바로 임금의 후궁이 되어 첩지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듬해 그녀의 뱃속에 임금의 아이가 들어섭니다.
딸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을 영수라 하였지요. 이제는 그 폭군이 딸바보가 됩니다. 신하의 목을 파리 잡듯 베던 사내가 갓난 딸을 품에 안고 어쩔 줄 몰라 하니 핏덩이 하나에 그 무서운 얼굴이 죄다 풀어졌지요. 녹수가 낳은 딸이니 임금에게는 더없이 귀했을 것입니다. 이때 녹수의 자리도 한 단계 더 올라 종삼품 수경에 이르렀습니다. 첩지가 또 한 단을 뛰어오른 것이지요. 이때부터 녹수의 손에 들어온 것을 헤아리자면 끝이 없습니다. 무명 500필이 한 번에 내려지고 노비가 딸려오고 전답이 붙고 기와집이 떨어졌지요. 집이 좁다 하니 곁에 민가들을 헐어 마당을 넓혀주기까지 했는데 그 집에 살던 백성들이 어찌 되었는지는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형부에게는 벼슬이 내리고 언니는 종의 신세를 면하니 녹수 하나가 임금의 총애를 얻자 그 일가가 통째로 일어선 것입니다. 종으로 태어나 팔려다니던 여자가 이제 한 나라에서 가장 귀한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선택을 하며 살 것이야. 낯선 마당에 부려진 채 이를 물고 뱉었던 그 말. 그 말이 마침내 이루어진 자리였습니다. 이제 녹수가 고르면 사람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녹수가 손을 들면 벼슬이 내리고 녹수가 눈을 흘기면 집이 헐리고 목이 날아갔습니다. 평생 골라지기만 하던 여자가 이제 고르는 쪽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 가진 듯한 그 자리에서 녹수에게는 끝내 가질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임금의 진짜 마음이었습니다. 임금에게는 정실 왕비가 있었습니다. 신씨라 하였죠. 임금이 12살 어린 나이에 맞아들인 신부로 아직 철없던 시절부터 곁을 지켜온 여자였어요. 임금에게 신씨는 아내이기 전에 어려서부터 함께해온 누이 같고 어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임금이 본디 끌리는 여자가 바로 그런 여자였던 듯 싶습니다. 저를 품어주고 저를 다독여주고 마음 놓고 기댈 수 있는 여자. 어려서 친어미의 정을 굶주린 그 허기가 평생 임금을 그런 품으로 끌고 갔습니다. 중전인 신씨도 후궁인 녹수도 결국은 그 빈 어미 자리를 채운 두 여자였습니다. 다만 같은 자리를 채웠어도 둘은 그 결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중전인 신씨는 그 자리를 정결한 누이와 어미로 채웠습니다. 함부로 범할 수 없으나 따뜻하게 기댈 수 있는 자리였지요. 반면 녹수는 그 자리를 뜨거운 누이로 채웠습니다. 살을 부비고 품에 끼고 은밀한 응석과 어리광을 다 받아주는 손때 묻은 자리였습니다. 임금은 녹수의 그 뜨거운 품에 누구보다 깊이 빠져 밤마다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신씨를 향해서는 끝내 함부로 다가가지 못하고 점점 멀리서 바라보는 자리로 옮겨갔지요. 마음속 깊이 신뢰하고 사랑하는 자리와 끼고 어르는 자리. 임금에게는 그 둘이 다른 자리였고 녹수가 가진 것은 그중 하나뿐이었습니다. 녹수가 아무리 임금을 손바닥에 올려놓아도 임금이 마음속의 사랑, 그 한 자리만은 녹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임금이 딸 영수를 어르며 더없이 환하게 웃고 녹수도 그 곁에 앉아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 임금의 눈길이 문득 다른 데로 흘렀습니다. 신씨가 산책을 나선 쪽이었습니다. 아주 잠깐, 그러나 분명히
임금의 눈에 녹수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빛이 스쳤습니다. 녹수는 그 빛을 알아보았죠. 저를 볼 때 임금의 눈에 어리던 그 눈빛이 거기에는 없었습니다. 대신 쉬이 다가가지 못하면서도 애틋함이 온전히 고여있는 빛. 녹수가 평생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그런 눈빛이 있었지요. 녹수는 임금의 뜨거운 품은 가졌으나 끝내 깊은 애틋함은 가지지 못했던 셈입니다. 녹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눈길을 말없이 보았지요. 무릎 위에 놓인 손이 천천히 오므라드는 것을 오직 녹수만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궁에 들어온 후에는 무엇이든 손에 넣고야 마는 여자였습니다. 종의 몸으로 후궁의 자리까지 거머쥔 녹수가 손에 넣을 수 없는 것을 만난 것이죠. 그날 밤 녹수는 홀로 앉아 나직이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중전에게는 울얼음이 있고 내게는 두려움뿐이로구나. 울얼음은 끝내 제 것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핏줄과 정실의 자리에 따라오는 것이지 끼로도 재물로도 살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녹수가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울얼음을 못 가질 바에야 그 두려움이라도 끝까지 쥐어주마. 가질 수 없는 것이 생긴 그날부터 녹수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달라진 눈빛은 곧 칼이 되었습니다. 이병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종이 풍동지 중추부사에 이르는 높은 벼슬아치였지요. 그런 그가 어느 날 녹수의 집종과 시비가 붙었는데 강아지라는 이름의 종이었다고 해요. 한낱 종이 품대감에게 대든 것이니 본디대로라면 그 종이 치도군을 치러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거꾸로 돌아갔어요. 의금부에 끌려간 것은 종이 아니라 이병정이었습니다. 죄목은 윗사람을 능멸했다는 것. 녹수의 종을 함부로 대했으니 그것이 곧 녹수를 능멸한 죄가 된 것입니다. 종이 품대감이 종 하나 때문에 옥에 갇혔습니다. 이병정은 가산을 털어 재물을 바치고서야 겨우 풀려났습니다. 그것도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 그 뒤로도 목숨값을 치르듯 거듭 재물을 갖다 바쳐야 했지요. 이 일이 조정에 어떤 소문을 냈겠습니까? 대감들이 깨달았습니다. 살려면 녹수의 집에 줄을 서야 한다. 녹수의 눈밖에 나면 아무리 높은 벼슬도 소용이 없다. 한때 녹수가 종으로 기생으로 굽신거리며 섬기던 그 양반들이었습니다. 길에서 마주치면 고개도 들지 못하던 신분이었죠. 그런 대감들이 이제 녹수의 집 소슬대문 앞에 줄을 섰습니다. 비단이며 폐물이며 진귀한 것을 싸들고 와 행여 녹수가 만나주지 않을까 마당에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이보게 이 사람아, 수경마님께 내 이름 석자만 넣어주게. 응? 이건 자네 몫일세. 문지기의 손에 은자를 쥐어주며 종이 품대감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한낱 문지기 앞에서 말이죠. 녹수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그 대감들의 얼굴에는 한때 녹수가 그들 앞에서 짓던 바로 그 표정이 그대로 떠올라 있었습니다. 관청의 쌀을 빼돌려 녹수에게 갖다 바치는 자까지 생겼어요. 나라의 곳간이 한 여자의 집으로 흘러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옥에서 풀려나던 날 이병정은 전가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놓아주나?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있을 시에는 네 목이 어찌 될지 모른다는 것을 잊지 말거라. 종으로 태어나 팔려다니던 여자가 이제 종이 품대감의 목을 손에 쥐고 흔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손에 쥐는 것이 많아질수록 녹수의 안은 도리어 더 허전해지고 있었던 듯합니다. 하루는 대감 하나가 바친 패물함이 들어왔습니다. 옥이며 금붙이며 한 고을 살림과 맘먹을 보물이 가득했지요. 녹수는 그것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손으로 휙 밀쳐버렸고 폐물이 방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치워라, 눈에 거슬린다. 그토록 갖고 싶던 것들이 정작 손에 쌓이고 보니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죠. 재물이 산을 이루고 대감들이 마당에서 굽실거려도 임금이 신실을 바라보던 그 눈빛만은 끝내 녹수의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가질 수 없는 그 하나가 가슴에 박혀 움켜쥘수록 허기만 깊어졌습니다. 그러다 녹수의 눈이 한 곳에 멈추었어요. 궁에 자색이 고운 두 궁녀가 있었으니 수군비와 전향이라 하였습니다. 궁녀들 사이에 이런 말이 오갔다고 합니다. 저 둘이 그리 곱다지. 전하께서 요새 눈길을 주신다는 소문이야. 쉿, 쉿, 이따물어. 수경마님 귀에 들어가면 우리까지 경을 진다. 그 소문이 녹수의 귀에 안 들어갈 리 없었지요. 곱다는 것, 그것이 곧 죄였습니다. 임금의 눈이 행여 그쪽으로 갈까? 녹수는 밤낮으로 임금의 귀에 두 궁녀를 헐뜯었습니다. 대갯머리에서 흘리는 말 한마디가 그 무엇보다 무서운 칼이 되는 자리였으니까요. 전하. 녹수가 임금의 품에서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그 아이들이 전하를 두고 무어라 수군대는지 아십니까? 임금이 눈을 떴습니다. 녹수는 서두르지 않고 한숨을 한 번 쉬더니 차마 말하기 어렵다는 듯 망설이는 신용을 했지요. 그 망설임이 도리어 임금의 속을 긁었습니다. 아닙니다. 소첩이 공연한 말을 옮겼습니다. 잊으소서. 말하시게. 임금이 재촉각할수록 녹수는 한 발씩 물러섰고 물러설수록 임금은 더 캐물었습니다. 그렇게 임금이 제 입으로 듣기를 청하게 만든 뒤에야 녹수는 없는 말을 마치 있는 일처럼 풀어놓았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에 독을 실어 두 궁녀를 임금의 미움 속으로 천천히 밀어넣었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임금이 캐낸 말이 되도록 그것이 녹수의 솜씨였죠. 마침 그 무렵 궁궐담에 임금을 비방하는 글이 나붙는 일이 있었습니다. 벽서 사건이라 하지요. 누가 썼는지 알 수 없는 그 글을 녹수는 두 궁녀에게로 돌렸습니다. 전하, 그 아이들이 멀리 쫓겨났다 하여 마음을 놓으셨습니까? 몸은 떠났어도 그 수아들이 도성에 남아 밤마다 전하를 저주하고 있다 하옵니다. 이 글도 필시 그 손에서 나온 것이지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늘 누군가 저를 노린다는 두려움에 시달리던 사람이라 녹수는 바로 그 불안을 건드린 것이죠. 증거가 아니라 두려움을 들이밀었으니 따져 물을 것도 없이 임금의 머릿속에서 두 궁녀는 이미 역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이 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두 궁녀는 그 일이 있기 2달 전에 이미 궁에서 멀리 유배를 보내버린 상태였거든요. 도성에 있지도 않은 사람이 도성의 담에 글을 붙일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유배지의 관원에게 물으면 두 궁녀가 거기 있었음이 당장 드러나고 날짜만 맞춰보아도 죄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입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진실을 말했다가는 제 목이 먼저 달아날 판이었으니까요. 임금의 귀는 이미 녹수의 것이었죠. 따져 묻는 귀가 아니라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귀였습니다.
두 궁녀는 능지처참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그 부모와 형제까지 죽임을 당했지요. 한 여자의 말 한마디에 두 집안이 통째로 도륙이나 곱게 태어난 죄밖에 없는 두 여자와 그 일가가 그렇게 세상에서 지워졌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짚고 갈게요. 녹수가 낯선 마당에 부려진 채 이를 물고 뱉었던 그 말. 이제부터는 내가 선택할 것이야. 나는 그 말이 이제 무엇이 되었을까요? 살아남기 위해 고르는 쪽에 서겠다던 다짐이 이제는 죽일 자를 고르는 칼이 되었습니다. 선택은 그대로인데 그 선택이 향하는 곳이 바뀐 것입니다. 살리는 선택이 아니라 죽이는 선택으로. 두 궁녀를 세상에서 지우고도 녹수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곱다는 계집 둘을 없앤들 임금의 그 눈빛이 녹수에게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으니 없애도 허기는 그대로였지요. 그러니 녹수는 또 다른 표적을 찾게 됩니다. 한 번 칼을 휘두른 손은 두 번째가 더 쉬운 법이니까요. 이제 녹수의 눈 밖에 나면 치마 한 자락 밟은 죄로도 목이 달아나게 됩니다. 두 궁녀를 죽일 때는 그래도 벽선이 무고니 하는 핑계라도 있었으나 이제는 그 핑계마저 필요 없어졌습니다. 옥지화라는 기생이 있었습니다. 운평이었죠. 어느 날 옥지화가 녹수의 치마를 밟았습니다. 그저 발이 미끄러진 것이었는지 모르고 밟은 것이었는지는 아무래도 상관없었습니다. 옥지화는 이미 녹수가 벼르고 있었으니까요. 언젠가 임금이 옥지화에게 한 번 눈길을 준 일이 있었는데 녹수는 그 한 번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치마를 밟힌 것은 핑계였고 본보기로 삼을 빌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밟았느냐? 녹수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높지도 화가 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나직하게 무엇을 확인하듯 물었을 뿐인데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숨을 멈췄지요. 녹수의 그 무표정이 차라리 불같이 화를 내는 것보다 무서웠으니까요. 옥지화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저 발이 미끄러져 소인이 모르고 송구합니다. 옥지화가 그 자리에 무너지듯 엎드려 비는데 손이 떨리고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둘러선 기생들은 잘못 끼어들었다간 제 목이 함께 달아날까. 누구 하나 눈도 들지 못한 채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녹수는 그 애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되었다. 그러고는 돌아섰습니다. 옷자락을 한 번 털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 짧은 한마디, 그 무심한 뒷모습 하나로 옥지화의 운명이 정해졌습니다. 그날 밤 녹수는 임금의 귀에 대고 나직이 청했다고 합니다. 저를 능렬한 그년을 그냥 두시렵니까? 머리를 베어 궁궐문에 걸어 묻캐직들이 보게 하소서. 임금은 옥지화를 군기시 앞에서 목을 베게 했는데 그저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잘린 머리를 취홍원과 뇌 영원으로 돌려 묻 기생들에게 보이고 연방원에 매달아 모두가 보게 하였지요. 기생 하나가 후궁의 치마를 밟은 죄로 머리가 잘려 궁궐을 한 바퀴 돈 것입니다. 왜 이토록 끔찍했을까요? 임금에게 녹수의 치마를 밟은 것은 곧 임금 자신을 밟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임금은 어느새 녹수와 자신을 한 몸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녹수를 욕보이는 자는 곧 임금을 욕보이는 자였습니다. 미친 듯한 광기가 궁궐 안을 당연한 듯 돌아다닌 것입니다. 잘린 머리가 기생청을 도는 광경에
궁녀와 운평들이 사시나무처럼 떨며 공포가 궁궐 전체로 번졌습니다. 누구도 녹수의 치맛자락 근처에 얼씬하지 못하게 되었지요. 한낱 치마 한 자락의 권위가 그토록 무서웠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다 몰린 텅 빈 방에서 녹수는 화려한 폐물을 만지작거리다 슬그머니 내려놓더니 누구도 듣지 못할 만큼 낮게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집으로 팔려다니던 어린 시절, 매를 견디려 부르던 바로 그 가락이었지요. 천하를 손에 쥐고 사람의 목을 제 말 한마디로 베는 자리에 올랐는데도 정작 녹수를 달래줄 수 있는 것은 그 옛날 종년의 노래 한 자락뿐이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그 자리를 녹수는 노래로 겨우 눌러 덮고 있었습니다. 이 무렵 임금의 폭정도 절정으로 치달았어요. 신하들의 입을 막으려 신원패라는 패를 목에 걸게 하고 추우성을 맹세하라며 모자를 씌웠습니다. 바른 말 한마디가 곧 죽음이라 통축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마디조차 함부로 입에 올리지 못한 채 온 나라가 한 사람의 광기 아래 숨을 죽였지요. 그 광기의 한복판에 녹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녹수가 끝내 다루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왕도 아니고 신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리 바로 백성이었습니다. 녹수의 수법은 어디까지나 한 사람을 다루는 기술이었습니다. 임금 하나의 마음을 읽고 임금 하나를 손바닥에 올리는 재주. 그 재주로 천하를 손에 넣은 듯 했지요. 그러나 임금은 한 사람이고 백성은 만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휘어잡는 재주로는 만 사람의 분노를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도성에 원망이 쌓여갔습니다. 저작거리로 나가보면 쉽게 알 수 있었죠. 곳간이 빈 백성들은 굶주린 배를 움켜쥔 채 한 여자의 집을 넓혀주느라 헐려나간 민가의 빈터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한 계집의 사치로 나라 곳간이 바닥났으니 제가 굶는 것은 다 그 계집 때문이라고 백성들은 그 빈터 앞에서 이를 갈았습니다. 담 밖에서는 백성이 굶주려 원성을 쏟아내는데 궁궐 담 안에서는 밤마다 잔치가 벌어졌어요. 담 밖에서 바람을 타고 넘어오는 것은 곡소리에 가까운 백성의 신음이었고 담 안에서 울려 퍼지는 것은 풍악과 웃음소리였습니다. 비단이 나부끼고 술이 강처럼 흘렀죠.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쪽은 죽어가고 한쪽은 흥청거렸으나 담 안의 사람들은 담 밖의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들으려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연산군 12년 8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후원에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술이 거나하게 오른 임금이 피리를 들자 구슬픈 가락이 흘러나왔고 이내 임금은 인생이란 풀잎에 맺힌 이슬과 같아 오래 머물지 못한다고 노래를 읊었습니다. 늘 사람을 죽이고 떨게 하던 그 사내의 눈에서 그날따라 두 줄기 눈물이 흘렀습니다. 곁에 있던 녹수도 따라 울었습니다. 무엇을 예감했던 것일까요? 임금이 녹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녹수야, 만일 말이다. 병고가 있게 되면 너는 화를 면치 못할 것이니 멀리 도망가거라. 녹수는 그 말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팔려갈 때도 무고를 꾸밀 때도 늘 살기를 차갑고 빠르게 셈하던 여자였는데 그날 밤만은 셈이 서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계산이 아닌 진짜 두려움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녹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화를 면치 못하리라던 임금의 말이 귓가를 떠나지 않아 녹수는 어둠 속에서 가만히 눈을 떴습니다. 무엇인가 끝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녹수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죠. 열흘 뒤 새벽이었습니다. 궁궐 담을 넘어오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중종 반정이었습니다. 연산군 12년 9월 초이튿날 새벽. 임금을 끌어내리려는 군사들이 궁궐로 밀어닥쳤습니다. 그 무서운 폭정이, 그 끝없던 광기가 마침내 끝나는 밤이 다가온 것이었어요. 궁궐 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횃불이 어둠을 가르며 군사들의 함성이 담을 넘고 대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찢었습니다. 밤마다 풍악을 울리던 자들은 악기를 내던지고 달아났고 임금의 곁을 지키던 환관들이 담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녹수의 소술대문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굽신거리던 그 대감들. 은자를 싸들고 와 이름 석자만 넣어달라 빌던 그 자들이 누구보다 먼저 등을 돌렸습니다. 어떤 자는 살기를 찾아 반정군에 빌붙었고 어떤 자는 녹수를 잡아 바치면 제 목숨이라도 건질까 하여 칼끝을 그녀에게로 돌렸습니다. 권세를 쫓아 모여들었던 자들이 권세가 무너지자 가장 먼저 그 위에 침을 뱉은 것입니다. 어제까지 임금의 세상이던 궁궐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녹수에게도 도망칠 시간은 있었어요. 평생 이 손에서 저 손으로 넘겨지며 살아남은 여자였으니 다들 도망치는 그 혼란 속에서 녹수 하나 빠져나가는 것쯤 어려운 일도 아니었지요. 그때 곁에서 누군가 녹수의 옷자락을 잡아 끌었으니 오래도록 곁을 지키던 늙은 환관이었습니다. 마마, 어서 피하셔야 합니다. 이 길로 빠져나가면 아직은 시간이 있사옵니다. 녹수는 그 손을 가만히 뿌리쳤습니다. 되었다. 나는 전하 곁에 남겠다. 환관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우는데도 녹수의 얼굴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쥐구멍을 찾아 기어나가 목숨을 구걸하느니 한 시절 천하를 손에 쥐었던 장녹수로서 끝을 보겠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사방이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발소리, 비명, 무엇인가 부서지는 소리. 사람들이 저를 스치며 달아나는데 그 한복판에 녹수만 우두커니 서 있었죠. 마치 시간이 녹수 하나만 비껴간 듯이. 녹수는 무너져가는 궁궐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밤마다 풍악이 울리던 그 마당. 임금이 제 무릎에 기대 어리광을 부리던 그 자리. 이제 다 끝나는 자리였습니다. 잡히면 어찌 되는지 녹수도 알고 있었습니다. 열흘 전 임금이 후원에서 한 그 말. 경고가 있으면 너는 살아남지 못하리라던 그 말이 이제 현실이 되어 담을 넘어오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도 녹수는 도망칠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살고 죽는 것조차 늘 남이 정하던 여자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처음으로 제 발로 섰습니다. 이번에도 내가 선택한 길을 가겠다. 낯선 마당에 부려진 채 처음 뱉었던 그 말. 정점에 올라 세상을 쥐었을 때 이루어졌고 끝내 죽일 자를 고르는 칼로까지 변질되었던 그 말을 녹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꺼냈습니다. 다만 이번에 고른 것은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뉘우침이었을까요? 아니면 평생 남이 정해주던 제 운명을 마지막 한 번만은 제 손으로 정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아무도 알 수 없겠죠. 다만 녹수는 분명 도망칠 수 있었음에도 도망치지 않았다는 것뿐입니다.
반정에 성공한 신하들이 새 임금 앞에 아뢰었습니다. 장녹수와 전전비와 김귀비, 이 세 사람은 나라를 어지럽힌 화근의 장본입니다. 속히 베어 백성의 마음을 위로하소서. 새 임금이 답했습니다. 그리하라. 새 여인이 군기시 앞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한때 임금을 손바닥에 올려놓았던 녹수가 이제 백성들 앞에 죄인으로 묶여 섰습니다. 구경 나온 백성들이 새까맣게 모여들어 굶주린 눈들이 녹수를 노려보았습니다. 평생 사내들의 속을 읽고 임금의 마음마저 손바닥에 올려놓던 그 눈으로 녹수는 이제 저를 죽이려는 만 사람의 눈을 마주했습니다. 한 사람은 읽어도 만 사람은 읽지 못한다는 것을 녹수는 그 마지막 자리에서야 온몸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녹수는 그 순간에도 울지 않았습니다. 빌지도 발버둥 치지도 않았지요. 평생 매를 노래로 삼키고 모멸을 견디며 살아온 여자답게 마지막 순간까지 그 견딤을 놓지 않았습니다. 칼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녹수의 죽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여든 백성들이 욕설을 퍼부으며 그 시신을 향해 돌을 던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라의 고혈이 내년 하나로 다 말랐다. 세 여인이 함께 베었으나 백성들의 돌은 유독 녹수에게로만 날아들어 그 주거미로 돌무더기가 산을 이루었습니다. 사실 전해지는 기록은 이보다 훨씬 처참한 광경이었습니다만 영상으로 전하기에 끔찍하여 다루지 않았습니다. 종으로 태어나 임금의 후궁이 되고 한 나라를 쥐고 흔들던 여자의 마지막이 그렇게 돌무더기 아래 묻혔습니다. 이렇게 암울한 한 시대가 지나가는 자리에 그녀가 남긴 핏줄 하나가 있었습니다. 녹수에게는 연산군과의 사이에 딸이 하나 있었죠. 임금의 사랑을 받던 그 딸, 영수였습니다. 푹군 아비가 핏덩이적부터 품에 안고 어쩔 줄 몰라 하던 그 아이입니다. 어미는 돌무더기 아래 묻히고 아비는 임금의 자리에서 끌려 내려와 멀리 유배되었다가 그곳에서 죽었지요. 한 시대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그 한복판에서 어린 영수만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살아남았다는 것이 곧 잘 살았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유부의 딸이라는 이름이 영수를 따라다녔고 폐주의 핏줄이라는 그늘이 4살짜리 영수를 덮었습니다. 영수는 이름도 족보도 잃은 채 세상의 눈을 피해 숨죽이며 살아야 했지요. 어미가 쥐고 흔들던 그 모든 영화는 딸에게 단 한 줌도 남지 않았습니다. 누가 제 어미인지 입에 올리지 못하고 폐주의 딸이라는 손가락질을 묵묵히 받아내며 영수는 그 긴 세월을 버텼습니다. 그렇게 11년이 흘렀습니다. 중종 12년, 그 임금이 한 가지 명을 내렸습니다. 살아남은 영수에게 집 한 채와 노비 15명, 밭 5결을 내리고 잃었던 이름도 왕실의 족보인 선언록에 다시 올리라 한 것입니다. 유부의 딸로 태어나 평생 숨어 살던 아이가 끝내 제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어미는 세상 모든 것을 손에 쥐고도 끝내 우러름 하나를 얻지 못한 채 돌무더기 아래 묻혔습니다. 그런데 딸은 가진 것 하나 없이 손가락질 속에 살고도 끝내 제 이름 하나를 지켜냈습니다. 어미가 평생 갈구하고도 닿지 못한 그 자리에 딸은 조용히 가 닿은 것입니다. 어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러나 그 딸의 이야기는 따로 있습니다. 살아남은 딸 이영수가 어떻게 그 긴 세월을 견뎠는지 그 사연은 영상 소개란과 고정 댓글에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지금 들으신 이야기 가운데 어디까지가 실록에 적힌 기록이고
어디부터가 살을 붙인 것인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뼈대는 모두 실록에 적힌 그대로입니다. 장녹수가 현령을 지낸 장한필과 천한 어미 사이에서 종으로 태어난 것, 가난하여 몸을 팔고 여러 번 시집갔으며 종의 아내가 되어 아들을 둔 것, 입술을 거의 움직이지 않고도 맑게 노래하고 나이 30이 넘었는데 얼굴은 16 같았다는 것, 이 모두가 실록에 남은 기록입니다. 제한대군의 집에서 연산군과 만난 것도, 임금을 어린아이 다루듯 하고 종 3품 수경에까지 오른 것도, 무명 500필과 노비와 전답이 내려지고 그 집을 넓히려 민가를 헐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병정이 녹수의 종과 시비가 붙어 도리어 옥에 갇히고 재물을 바쳐 풀려난 일, 자색 고운 두 궁녀가 녹수의 시기로 무고를 당해 죽은 일, 기생 옥지화가 녹수의 치마를 밟은 죄로 목이 잘려 효시된 일, 모두 실록에 적힌 일입니다. 반정이 일어난 날은 연산군 12년 1506년 9월 초 이튿날입니다. 녹수는 전전비 김기비와 함께 군기시 앞에서 참수되었지요. 군중이 그 주검에 돌을 던지며 나라의 고열이 여기서 탕진되었다고 외친 것도, 그 돌이 쌓여 돌무더기가 되었다는 것도 실록의 기록입니다. 반정 열흘 전 후원잔치에서 임금이 풀립 이슬을 읊으며 눈물 짓고 변고가 있으면 너희는 면치 못하리라고 한 것까지 모두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야기로 보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녹수의 속마음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선택한다는 그 다짐도, 신씨를 향한 임금의 눈길에 흔들리던 녹수의 마음도, 도망칠 수 있던 밤에 도망치지 않은 까닭도 실록에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처형장에서 끝까지 울지 않았다는 것 역시 기록에 없는 이야기를 위해 그린 모습입니다. 사람의 마음속까지 사관이 적어 두지는 못했으니까요. 한 가지는 분명히 짚고 가야겠습니다. 흔히 연산군이 녹수에게 빠져 정실 왕비를 멀리한 것처럼 알려져 있으나 실록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임금이 끝까지 마음에 든 여인은 어려서 맞아들인 정실 신씨였습니다. 실록은 임금이 비록 미치고 포악했으나 왕비만은 매우 소중히 여겼다고 적었고, 유배지에서 죽어가면서도 신씨가 보고 싶다는 말을 남겼다고 하지요. 녹수가 임금을 손바닥에 올려놓았던 것은 사실이나 그 마음을 송두리째 가졌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녹수가 끝내 갖지 못한 그 한 자리는 그래서 지어낸 것이 아니라 기록이 가리키는 진실에 가깝습니다. 그냥 소설을 들으신 것이 아니라 실록 몇 줄의 행간을 한 사람의 평생으로 채워본 것입니다. 그 행간에 무엇이 있었을지는 이제 듣는 분들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